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성인여성북클럽 목요일팀에서 읽어왔던 철학책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들레즈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제가 들레즈 책을 읽기 전에 하이데거 책을 읽었었어요. 하이데거 책을 읽기 전에 물리학 공부를 한 1년 했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독특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인간이고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과 별도로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책 제목에 관심이 갔던 거죠. 존재와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인간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선형적인 구조로 정확히 기준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그게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시간의 개념이 이런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방식과 그 존재 방식이 감각하는 시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을 읽고 나서 발견한 책이 서동욱 선생님이 차이와 반복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들레즈와 하이데거. 하이데거와 나란히 들레즈가 나오더라고요. 본래 들레즈의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연결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요. 서동욱 선생님의 이야기에 보면 존재와 시간, 이것은 차이와 반복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레즈가 말한 차이가 존재를 뜻하는 거고 반복은 그 존재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레즈의 반복은 재현과 다르다고 합니다. 반복은 오로지 패러디라는 거죠. 이 안에는 반어와 익살로만 우리는 반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반어라는 건 같은 단어를 말하는데 반대 뜻으로 맥락 속에서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정확히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반복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데 앞서서 시간과 공간이 물리학에서 변수이고 변하는 값인데 인간은 이것을 고정된 값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들레즈 역시 시간과 공간을 고정된 값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복의 매체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복은 직관 속에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집을 표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충분히 반복한 후에 만나는 존재론적 되기가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우리가 사는 삶이 모두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거든요. 원본과 모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존에 플라톤을 계승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원본과 모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레즈는 그것이 없는 허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반복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반복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헐벗은 반복과 옷 입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은 오늘 너무 지루하다, 매일 반복되는 삶 의미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차이를 훔쳐내지 못한 헐벗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각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반복을 옷 입은 반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태도로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시도를 하겠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는 반복인 거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주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필요해진 개념이 강도량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개체가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르다고 하는 개념을 미분적 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존재를 설명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들레즈는 니체의 사상을 계승해 해석한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니체의 영혼의 길을 들레즈의 반복과 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니체의 영혼의 길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그 힘이 초인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설 때 존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망화적 재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제까지 했던 나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잊어버리는 것을 자신이 실천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실패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전략은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보면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다시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시도해요. 근데 그때 시도할 때 잘하려면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전의 실패를. 처음 서
일어서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화적 재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거듭 제곱의 역량으로 다른 삶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들레즈의 언어는요, 이 차이와 반복에서 긍정, 오로지 긍정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정이 일차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인 존재 설명을 그래서 들레즈는 비판합니다. 1차적으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있다라고 하는 개념뿐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날 수 있어요. 차이가 차이 지으면서 나가는 차이. 이 차이를 존재라는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존재가 존재 지으면서 나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오늘 있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난 문장이 우리는 오로지 하면서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복은요, 본질적으로 욕구 안에 기입돼 있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욕망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이 욕망인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거지? 나는 왜 이런 욕망을 갖고 있지? 그런 질문으로부터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들레즈는 시간 개념을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뒤섞여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최상의 반복은 지금까지 없던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할 때 자기 안과 밖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개념이 이거였어요. 어두운 전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름운동으로 이어지고 때 강도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두운 전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렸을 때 유아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집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뒤섞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그 안에서 발효되는 그런 방식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두운 전조라는 거죠. 이 개체 안에 있는 어두운 전조로부터 투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운동 방식이 안주름 운동, 박주름 운동, 온주름 운동이에요. 안주름 운동은 함축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쓸어 담는 거죠. 그리고 담았을 때 어떤 힘의 무게감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안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것이 밖으로 설명되는 것, 그게 박주름 운동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힘, 이게 온주름 운동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게 이제 복잡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셋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안주름 운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안주름 운동은 자기 안에 이렇게 쓸어 담은 것들을 얼마나 더 오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개체의 힘이라고 이해하게 됐거든요. 주역을 읽을 때 사람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화살을 잡아당기잖아요. 계속해서 견디는 거죠. 이 견디는 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화살을 놓는 것처럼 내가 나가야 할 순간은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주름 운동에서 내가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챙겨내야 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힘에 따라서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더 오래 깊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깊이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을 유지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들레즈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강도, 강밀도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때 안에 보관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응시한다라고 여기에서 또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응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를 사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움의 상태인 거죠. 알미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움은 계속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들레즈는 우리의 존재 방식은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성체가 아닌 애벌레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대건 어떤 상태이건 성체가 되지 않고 애벌레 상태로 있을 때 바람직한 존재 방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주사위 놀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삶에 동참할 때 주사위 놀이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던지는 것 뿐입니다. 던질 때 힘을
힘을 발휘하는 거죠. 던지면 이미 끝나요. 우리 역할은. 던진 것이 땅에 떨어져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1이 나왔다고 6이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때 막 해석하면서 머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주워서 다시 던집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영원회귀에 대한 들레지식 해석이라고 키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분비 방정식 길게 설명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dx 곱하기 dy라는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x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미 겪은 일이에요. 거기에 그 x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d라고 하는 환경과 만나죠? 어떤 것이 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타자인 y도 어떤 환경 d와 만나죠. 그때 나타나는 형식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또다시 엮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연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삶의 기정함과 동시에 또 다른 아름다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더라고요. 이런 상태를 우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읽었던 책이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들레즈 언어이긴 하지만 공동 저작물이기도 해요. 정신분석가인 가타리와 같이 작업했죠. 이 둘은 자본주의와 분열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책을 냈어요. 시기는 68혁명 이후인데요. 68혁명 이후에 폭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나, 그리고 이 세계의 우리 개체들은 왜 권력의 힘을 욕망하게 되는가, 스스로 왜 우리를 가두는 것을 욕망하는가, 파시즘을 욕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재가 충만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여기까지 나아간 논의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티오이디푸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이디푸스의 서문을 미셸 푸코가 썼더라고요. 비파시스트적 삶의 입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면 파시즘을 나도 모르게 욕망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라고 인식하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자 라고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 자체가 이래요. 우리는 욕망기계라는 겁니다. 이 욕망은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죠. 기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기계는 작동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는 작동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욕망기계에서 비유적으로 쓰여진 이 기계는 작동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이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욕망기계는 끊임없이 자신을 고장내면서 고장난 채로만 작동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고장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실패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오로지 실패하면서 실패한 채로만 작동한다는 거죠. 이 실패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해방감이 느껴지죠. 아, 무엇을 하든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구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되는 존재라고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 제목이 안티오이디푸스라고 말했는데 저자들은 정신분석학에서 해석하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반대하는 글로 이 글을 이끌어가요.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이 가족 삼각형 안에 이 모든 존재의 욕망을 밀어넣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틀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 1차적 사회체로 영향을 떼하게 주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재는 존재 안의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소들과 분리 결합하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관 없는 몸입니다. 기관 없는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이 순수내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순수내공을 잘 알려주는 비유가 알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애벌레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존재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순수내공은 분열증과 연관됩니다. 존재론적 상태 자체가 분열증에 가깝다는 거예요. 앞에서 차이와 반복의 어두운 전조를 말했잖아요. 내가 무언가 쓸어 담았을 때 이 각각의 요소들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 각각의 요소들이 잘 무르익어서 발효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것을 분열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은 결핍으로서의 욕망만 분석합니다. 욕망이 긍정과 하고자 함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한다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레즈는 이미 우리는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결핍으로서의 욕망은 관념론적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거죠.
이 기획물의 주제가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고 했잖아요. 분열증은 존재이고 자본주의는 구조입니다. 들레즈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후기구조주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구조와 이 구조에 반응하는 존재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도 바뀌고 구조도 바뀐다는 거죠. 이 구조인 자본주의와 분열증으로서의 존재는 서로 극한에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극한에 있는 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대립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여기에서 설명해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걸 편집증기계, 기적기계, 독신기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했던 개념하고 연관시켜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독신기계는 강도를 조절하는 주체의 상태라고 이해를 했고요. 기적기계는 끌어당김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안주름 운동인 거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끌어당겨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박주름 운동, 편집증기계, 밀쳐냄, 이게 펼쳐내는 거죠. 설명하고 반응하는 것. 여기서 안주름 운동과 펼쳐짐으로써의 박주름 운동이 서로 대립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이 강도를 독신기계가 다루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설명의 절차를 거쳐서 저자들은 욕망은 절대적으로 무오이디푸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욕망은 엄마 아빠를 모른다는 거죠. 가족 삼각형 안에서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모든 욕망을 결핍이라고 말해요. 이런 방식으로 정신분석학은 존재를 해석하고 이런 의도는 이 구조 안에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와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것이 결핍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비하고 가져라.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오이디푸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분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잘 존재할 수 있는가 알고 싶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은 분열 분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분열증이라는 거죠. 벽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도주하는 동안 줄곧 나는 무기를 찾을 것이다. 뒤에 청계의 고원에서 보면 유목민의 발명품인 전쟁기계로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전유한 전쟁기계의 전쟁과는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힘, 가면서 내가 무기를 찾는 힘,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갖추는 것, 기존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전쟁기계라는 개념으로 천계고원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열증적 투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가족장 안에 갇히지도 않고 복귀되지도 않는 사회장을 직접 따라가는 그런 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망기계는 욕망이 있는 곳에 바로 접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직접 접속했던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의 결핍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 자라서는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와 직접 접속하면서 욕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저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게 있는 내 충동적 욕망 기계들은 무엇일까? 그것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종합들 속으로 들어가며 어떻게 작동할까? 분자적인 것에서 그램 분자적인 것으로, 또한 그 반대로 가는 모든 변전 속에서, 또 무의식이 주체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순환을 구성하는 모든 변전 속에서 너는 욕망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굉장히 주체적이죠.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만 나는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존재에게. 그럴 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책으로 천계의 고원을 읽었습니다. 천계의 고원은 생성의 철학의 모든 것이 담긴 책으로 저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를 표현할 때 언제나 표현은 존재보다 작고 납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재에게 근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음악과 미술이 어떻게 존재를 표현하는지를 계속해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 중에서도 이런 문학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가 가장 그에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은 책이기 때문에 언어로 구사되어 있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명령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14장까지의
존재의 구성을 새로운 시도로 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존재는 복잡계이자 입체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언어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언어라는 평면체를 다방면으로 존재에 접속시켜서 펼쳐준 그런 시도가 바로 이 책인 거죠. 인식은 모두 망상체계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망상체계인 거예요. 들레즈 책들이 저를 통과할 때 저라고 하는 기계를 완전히 통과해서 저의 언어체계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망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음과 나쁨은 항상 갱신되어야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도덕이나 선악은 화석화되어서 굳어진 게 아닌 거예요. 스피노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나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린 이런 망상을 가진 존재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망상을 현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망상과 겨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합을 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해가는데 그것이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의 망상을 결합해보려고 접속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읽기가 되겠죠? 또 하나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었어요. N-1의 개념입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게 군중이라면 여기에서 1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은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자예요. 의미를 강요하는 힘입니다. 의미를 강요하는 힘이 N 안에 있잖아요. 우리 욕망하는 기계는 당연히 힘을 바래요. 권력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들이 자유롭게 자기 존재를 펼치지 못한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1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 삶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 과정으로서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말고 뿌리를 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는 혁명은 없어요. 만약에 혁명이 끝을 내겠다라고 하면 이미 혁명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진 그 타자의 다양체를 찾아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결합시키고 내 것들 속으로 그것들을 관통하게 만들고 또한 그 사람의 것을 관통해 나가는 것,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힘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으면 내 상태가 고정화되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애벌레 상태로 언제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죠. 그래서 존재는 배움의 상태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삶이고 이런 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겁니다. 내 삶은 언제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혁명적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레즈 언어를 체화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요, 오로지 당신들은 긍정이다. 있음으로 있음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 괴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완벽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늘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가 긍정이 되는 이 언어들을 통과하면서 삶의 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동안 읽었던 들레즈 언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미셸 푸코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들레즈와 깊은 인연을 만들었던 인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우리가 권력을 욕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인가,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에게 권력을 내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하니 기대를 갖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